제3제국의 붕괴 이후 SS에서 복무했던 여성들은 체포부터 공개 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명에 직면했고, 이를 통해 나치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00명 미만이 중대한 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소수만이 처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후 혼란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익명의 신분으로 민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아우슈비츠와 베르겐 벨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잔인한 짓을 저지른 혐의로 1945년 12월 13일에 처형되었으며, 베르겐 벨젠 재판 이후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수대위에서 그레세는 끝까지 반항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영국의 사형 집행인인 알베르 피에르 포인트조차 감동시켰는데, 그는 그녀의 침착함과 양심의 가책 없는 태도에 대해 평했다.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 그녀가 한 마지막 말은 간단하지만 차가웠다. 슈넬이라는 말과 함께 재판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철의 여인들, 나치 수용소의 수호자들. 1944년 독일 신문의 구인 광고에는 20세에서 40세 사이의 건강한 여성 근로자를 군부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임금과 무료 식사, 숙박, 의류를 약속합니다. 언급되지 않은 점은 옷이 SS 유니폼이라는 것과 군사시설이 잔혹한 강제 수용소라는 것입니다. 여성 경비원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몇몇은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실에서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사슬로 묶인 죄수 무리와 가스실 굴뚝만 보였다. 젊은 여성 중 다수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일찍 학교를 그만두었고 직업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일한다는 것은 더 높은 임금, 편안한 숙소,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어요. 젊은 아리아 여성들이 말했다. 그들 중 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나치 청소년 단체에서 세뇌를 받았고 히틀러의 이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에 대항하여 사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약 3,500명의 여성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으며, 이들은 모두 라펜스부리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나 베르겐 벨센과 같은 학살 수용소에서 일했으며 SS 대원들만큼이나 두렵고 악명 높았다. 군복은 그들에게 수감자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독일인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라펜스부리크는 나치 독일에서 가장 큰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12만 명이 넘는 여성이 그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저항군이나 정치적 반대자였습니다. 그 밖에 유대인, 레즈비언, 성노동자, 노숙 여성 등 나치 사회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3만 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가스로 학살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경비원 중 다수는 그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들에게 피해 굶주린 브리지다, 부엔발트의 암카에, 심지어 아우슈비츠의 천사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사악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은 젊고 매력적인 금발의 아름다운 여성인 이르마 그레제를 빗댄 것입니다. SS 유니폼을 입은 가학적인 금발 여성이라는 상투적인 이미지는 나중에 영화와 만화에서 성적 컬트적 인물로 각색되었습니다. 하지만 SS 경비원으로 일했던 수천 명의 여성 중 단지 77명만이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헤르타 보테라는 한 여성은 끔찍한 폭력 행위로 투옥되었지만 몇 년만 감옥에서 지낸 후 영국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한 인터뷰에서 회개는커녕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살한 사악한 일제 코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신병들은 강제 수용소의 업무가 무엇인지 깨닫자마자 강제 수용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떠날 수 있었고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이 필요해서 혹은 그저 그 일이 좋아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번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여성이 착취당하는 피해자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학적인 괴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진실은 더욱 무섭다. 그들은 특별한 괴물이 아니라 괴물 같은 짓을 저지른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예외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토록 많은 악 속에서도 여성적 부드러움을 옹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러디 브리짓, 아동살인범 힐데가르트 레헤르트. 그녀의 극도의 잔혹함과 발톱의 사나움 때문에 그녀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를 피에 굶주린 브리지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여자는 수감자들을 해치는 것을 즐겼는데 수감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자들 대부분은 그녀를 악마로 여겼습니다. 마치 사악한 힘이 그들의 정신과 몸을 장악한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공격하고 죽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을 때 얼굴 표정까지 바뀌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마이다네크와 아우슈비츠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잔혹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 후 그녀가 CIA 스파이 요원이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힐데가르트 마르타 라헤르트 힐데가드 마르타 레처는 1920년 1월 20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가 학살 작전을 시작했을 때 레헤르트는 간호사로 일했으며 단 하루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마이다네크 여성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녀의 잔혹함 때문에 그녀는 곧 아모랑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나중에는 피에 굶주린 브리짓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적인 나치 경력은 그녀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데려갔고 그녀는 소련에 항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천사사년에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SS 대원이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매력적이고 아주 재밌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을 걸고 때릴 때는 얼굴이 끔찍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이다네크 생존자의 한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고문해서 그 장소를 도살장으로 만들 때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녀와 같은 SS 수감자였던 크리스타 로이는 그녀를 사디스트적이고 잔인한 년이라고 묘사했으며 그녀가 채찍으로 놀면서 수감자들의 등과 가슴을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모성 본능이 그녀의 차가운 폭력에 대한 갈증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임산부를 고문하고 어린아이를 냉혈하게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가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신뢰를 얻은 뒤 죽음으로 끝나는 트럭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수용소 경비원으로 일한 마지막 해에 레헤르트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 아이를 낳은 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1944년 12월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소련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고문을 멈추고 도망쳤습니다. 1947년 11월 24일 블러디 브리짓은 다른 23명의 전 SS 구성원과 함께 유명한 아우슈비츠 재판에서 처음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크라쿠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15년 중 9년만 복역하고 1956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의 잔혹함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1975년 11월 독일은 그의 사건을 재심리했고 그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재판은 역사상 가장 긴 재판 중 하나였으며 1981년 6월 뒤셀도르프 법원이 그녀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끝났습니다. 긴 과정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대면해야 했고 아모랑이가 어떻게 그들을 고문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일찍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블러디 브리짓은 미국 CIA와
독일 연방정보국의 스파이가 됐습니다. 그녀는 구소련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모집되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국가의 첩보기관이 남성 나치 범죄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모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힐데가르트 레헤르트는 1995년 75세의 나이로 자유의 몸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아우슈비츠의 천사 이르마 그레세. 하지만 경비원들이 모두 끔찍한 바이엘은 여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역사에 아우슈비츠의 천사로 기록된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르마 1세이다 그레세는 1923년에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 이르마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유제품 공장, 농장, 병원에서 일했으며 병원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펜리엔의 한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고 그곳에서 칼 게버하르트 박사를 만났는데 그는 수년 후 라펜스브리크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외과적 실험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게버하르트는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레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녀의 뛰어난 신체적 아름다움이며 그녀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마는 금발의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상냥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둡고 우울한 성격을 숨기고 있어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나 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영화 배우처럼 존경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매우 허영심이 많고 유혹적이었고 그녀의 옷장은 파리, 비엔나, 프라하, 암스테르담, 부쿠레슈티 등지의 가장 유명한 가문에서 가져온 드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나치들과 심지어 수감자들조차도 그것을 몇 시간 동안이나 응시했습니다. 1942년 3월 실패한 시도 끝에 이르마 그레세는 18세의 나이에 마침내 라펜스브리크 수용소에 자원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치즘 내에서의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2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라펜스브리크가 그들의 새로운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센터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곳에서 수행되는 힘든 업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약 3,500명에 달하는 여성 직원 전원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다른 분야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제 코흐, 히델가르트 노이만, 도로테아 빈츠, 마리아 만델과 같은 가학적인 수호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훈련 기간 후 1943년 3월 지일에세는 아우슈비츠로 옮겨져 비르케나우에 배치되었으며 처음에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물자 공급 통제, 우편물 처리, 도로 부대 지휘. 그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경력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그레제는 SS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마리아 만델에 이어 수용소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의 여성이 되었고 주로 폴란드와 헝가리 출신인 유대인 수감자 약 3만 명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치의 새로운 책임에는 수감자들을 직접 감독하는 것과 가스실로 보내질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받는 동안 이르마는 뛰어난 냉소주의를 보이며 이 사실을 항상 부인했고 피고인들로부터 대량 처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감자들은 5명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맹겔레 박사가 와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는 베르겐벨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생존자들의 증언이 쌓여 아우슈비츠의 천사가 저지른 잔혹 행위를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천사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금발머리를 완벽하게 빗고 무겁고 반짝이는 높은 부츠, 채찍, 권총을 들고 병동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여행 내내 그녀는 항상 배고프고 사나운 개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르마는 이 개들을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횡포 중 하나는 이 짐승들을 수감자들에게 던져 잡아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범행 방법은 냉혈한 총격으로 수감자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따은 채찍을 사용하여 주로 유대인이거나 체격이 좋은 여성의 가슴을 때려 죽였습니다. 한 수감자는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그녀가 땅에 쓰러지자 그녀 위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천사는 누구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은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학적 검사라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특히 나치 경비대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녹음된 진술에 따르면 그는 울타리 너머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눈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괴롭힘이 그들의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현재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시 창고에서 야수가 저지른 살인 건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건의 범죄가 저질러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는 3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이르마 그레세의 잔혹함을 겪은 유일한 강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1월에서 3월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그 젊은 여성은 다시 수용소로 돌아왔습니다. 라펜스부리크에서 출발하여 독일 하노버 근처의 베르겐 벨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45년 4월 14일에서 15일 사이 항복 초기 요제프 크라머 사령관은 영국과 항복을 협상했습니다. 그 사이 베르겐 벨센 수용소가 여전히 독일군의 손에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탈출을 시도하던 수감자 몇 명을 총살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합군이 도착하여 경비병들이 깔끔하게 제복을 입고 흠잡을 데 없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레세의 천사적이고 사악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문 뒤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발진 티푸스, 이질, 나병, 굶주림, 비참함, 광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불행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시체로 가득 찬 막사는 영국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거대한 구덩이에 쌓아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소 직원들은 전날 탈출했지만 직원 80명은 영국군을 돕기 위해 자리에 남았습니다. 독일군은 주저없이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4월 17일 아침 이르마 그레세는 크라머와 함께 벨센 단지에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의 외모는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일종의 오만함이 풍겼다. 그레제는 체포된 후 1945년 9월 베르겐 벨젠 수용소의 사령관 요제프 크라머와 다른 40명의 장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고 베르겐 벨젠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로 여러 건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후 그의 집이 수색되었다. 그곳에서는 전리품의 형태로 공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인간 피부로 만든 가시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수감자 3명의 가죽을 벗기고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레세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신에 대한 모든 살인 혐의를 부인했고 나치 이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처형 전날에는 SS 군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 54일째 나치는 베르겐 벨센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소에 따르면 그는 수감자들의 복지에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법률과 관습을 위반했으며 일부 사람들에 대한 학대에 참여하여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천사 이르마 그레제는 22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에 밧줄을 감은 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빨리 해! 였습니다. 스티겐건 슈투트호프의 사디스트 헤르타 보테, 많은 여성들이 현장 감시원이라는 역할에서 특히 힘을 얻었으며 슈투트호프의 사디스트의 사례가 아마도 완벽할 것입니다. 헤르타 보테는 슈투트호프, 라펜스부리크,
베르겐 벨젠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무자비하고 오만한 감독관으로 수감자들이 설거지나 침대 정리 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마다 갑자기 막사로 난입해 연극적이고 섬뜩한 비명을 지르며 수감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을 충분히 죄 깊게 하지 않으면 보테는 희생자들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한편 먹이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굴욕을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대부분 SS 경비원들이 읽고 쓸 줄 몰랐던 반면 보테는 어린 시절부터 일해 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도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는 1938년 17세의 나이에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향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목재 가게에서 일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반면에 그녀는 산업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의 행동은 사실상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었습니다. 1939년에 이 젊은 여성은 국가사회주의당의 여성단체인 독일 여성동맹에 가입했습니다. 헤르타는 그 조직에서 그녀를 설레게 하는 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보테는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녀의 뛰어난 기술과 활력은 상관들을 매우 감동시켜 1942년 9월 라펜스브리크 강제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녀는 4주 동안 입원하여 센터의 감독 직원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곳에서 이르마 그레세와 도로시아 빈츠를 만났는데 우연히 그녀는 이들과 함께 자신의 비인간적인 범죄, 피비린내 나는 고문, 끔찍한 변태 행위를 공유하게 되었다. 라펜스브리크에서 30일을 보낸 후 이 젊은 독일 여성은 첫 목적지인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서 무서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국경 바깥에 건설한 이 수용소는 원래 독일 비밀경찰이 운영하는 민간인 수용소였지만 1042년 1월에 정규 강제수용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인 슈투트호프의 서쪽, 고립되고 습기가 많고 숲이 우거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특별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11만 명의 추방자 중 8만 5천 명 이상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굶주림과 질병 등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을 담당한 인원들이 매일같이 저지른 살인과 처형으로 인해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슈투트호프가 최종 해결책 프로그램에 포함되면서 대량 학살 수용소가 된 것은 1943년이었습니다. 그러한 포화 상태였습니다.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에 도착한 수감자들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과 경비원들이 수감자들에게 가한 비인도적인 환경 때문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헤르타 보테는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시기에 이 시설에서 복무했던 130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디스트를 포함한 여성 경비원 34명은 전쟁이 끝난 뒤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은 슈투트호프 사디스트가 수감자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으며 심지어 냉혈하게 총살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며칠 동안 빵이든 물이든 음식을 주지 않아 처벌을 면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당황과 굴욕을 초래하고 많은 경우 죽음을 초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1945년 1월 21일 24세의 보테는 오베라우프 세헤린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중부에서 독일 니더작센주까지의 소위 죽음의 행진에 동행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두 수용소 사이의 거리는 약 700km였고 수감자들은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긴 여정 동안 가장 약한 사람들은 지치고 굶주리고 유모들의 굴욕적인 대우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베르겐 벨젠으로 가는 길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까지 600km를 더 이동했다는 사실을 더하면 지치는 느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출발한 지 30일 만에 베르겐 벨센에 도착했습니다. 보테는 1945년 5월 9일 영국군에 의해 해방된 슈투트호프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열린 곳에 8,000구가 넘는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감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경비병들에게 살해된 사람들을 묻도록 강요했고 보태는 이를 따랐다. 그녀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회상했듯이 그 감독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은 유대인의 시체를 들어올리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그들이 시신을 매장할 때 장갑을 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보태는 감염되지 않는 것과 가끔 휴식을 취하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어둠 속의 빛, 보태 재판에서 드러난 공포. 벨센 재판에서 보태의 행동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잔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증언대에 선 첫사람 중 한 명은 체코 생존자인 17살 비렐름 그룬발트였는데 그는 사진을 통해 보태를 알아보고 그녀 앞에서 보태가 저지른 살인사건 중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매우 약한 수감자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음식이 담긴 용기를 주방에서 블록으로 운반합니다. 그것은 너무 무겁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것을 땅에 놓아 쉬게 했습니다. 나는 보태가 권총으로 두 죄수를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졌어요. 소년이 말했다. 한 생존자는 보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매질이 너무 무서워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23세의 체코인 캐서린 나이, 거의 증언은 벨센의 학대자이자 살인자 중 한 명인 피고인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픈 소녀들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복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도 나열했습니다. 나치는 그녀에게 매일 죽는 수감자 수를 기록하도록 의뢰했고 1945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나이거는 349명의 사망자를 집계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0명꼴이었다. 모든 사망자가 보고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시체가 야외에 쌓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체코 여성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약 900명의 여성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보태가 무거운 막대기로 구타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벨센으로 끌려간 러시아 유대인 루바 트리진스카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그녀는 수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슈투트호프의 사디스트가 만든 것들. 1945년 11월 17일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헤르타 보태는 베르겐 벨젠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녀가 보호하던 수감자 중 일부를 학대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사형을 당한 만델과 그레세 등 다른 수감자들과 비교하면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보태는 셀레 감옥에서 6년을 보낸 후 영국 정부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좋은 행동과 영국인들의 좋은 업적 덕분에 그는 악몽을 잊고 나치 밖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슈투트호프의 사디스트는 결혼하여 성을 랑게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의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전쟁 중에 무엇을 했는지, 왜 감옥에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총통의 바퀴에서 실제로 가능한 유일한 톱니바퀴는 남자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그들뿐이었습니다. 79세의 헤르타 보태는 독일 북서부의 겸손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요? 아니요. 실수는 강제 수용소였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그곳에 가두었을 테니까요. 제 실수였어요. 나치즘이 몰락한 후 그녀는 주목받거나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악한 발언을 하자 홀로코스트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재판 중에 과장된 몸짓을 한 것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지만
회개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불면계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부헨발트의 암캐 일제코흐 마가렛 일제코엘러는 1906년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으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녀는 대다수의 독일인들처럼 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1932년까지 공장과 다양한 상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많은 독일인들처럼 국가사회주의당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지지는 그에게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그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최초의 강제 수용소 중 하나인 작센하우젠에서 행정직을 맡았습니다. 하인리히 힘너는 그 소녀가 매우 상냥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수용소 관리자인 카를 오토 코흐에게 소개했고 그의 권위를 빌려 두 사람이 연인이 될 것을 권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곧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의 비서이자 영부인인 일제 코흐가 되었습니다. 카를 오토 코흐는 야심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은 그가 설명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의 관계로 인해 수용소가 확장되었고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코흐는 전쟁이 시작되기 2년 전에 부헨발트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넓히고 자신의 자위성을 모든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약 25만 명의 수감자가 부헨발트를 통과했는데 그중 25%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헨발트에는 가스실은 없었지만 굶주림, 질병, 경비원의 학대, 당국의 자의적 조치로 인한 사망은 흔하고 널리 퍼졌습니다. 코흐와 그의 아내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가족에게서 약탈한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부부의 극단적인 자기애는 그들이 강제 수용소 내에 동물원을 차린 것에서 잘 드러났는데 그들은 전 세계의 식물과 동물을 가져와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일제 코흐는 수용소 사령관의 아내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지휘관의 아내들은 대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에 정상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헌신하는 주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주목받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경기장 곳곳에서 활기 넘치는 오만함과 붉은 머리카락을 뽐내며 끊임없이 명령을 내렸다. 부헨발트의 영부인은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는 근거 있는 공황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일부 증인은 그녀를 선교기 끊임없는 ним포매니아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인과 SS 장교를 포함한 많은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조직한 기괴한 낭요가 부부의 저택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는 남편의 지휘를 받는 장교와 군인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중에서 이웃 마을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언은 그녀가 집에서 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제가 자신의 관음증적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단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거나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을 더듬거나 가슴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흥분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태도와 머리 색깔 때문에 부헨발트의 암캐 또는 붉은 마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일제 코흐는 자신의 변덕에 따르지 않는 죄수들을 채찍질하고 다른 고문을 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일종의 곤봉을 두르고 다녔는데 그 끝에는 면도날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는 약 60명의 죄수를 우리에 가두고 그 안에 야생개 몇 마리를 풀어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치명적인 물림을 당하자 일제의 웃음소리가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습니다. 부헨발트의 개가 가졌던 사악한 취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후 재판에서 여러 증인은 일제가 많은 수감자를 처형하면서
피부의 특정 부위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은 문신 조각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연인 중 한 명은 부헨발트 의학 연구부를 책임지고 있는 의사인 발데 마르 호벤이었습니다. 일제와 호벤은 새로 온 사람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대열에서 끌려나와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는데 이는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부헨발트에서는 문신이 있는 인간 피부 여러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죽 침대 옆 탁자 램프가 또 있었지만 그것이 죄수들의 유해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받은 재판에서 일제는 항상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흐 부부가 부헨발트에서 저지른 과도한 행위는 나치 정권 내부에서 배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들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는지는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부헨발트 의사 2명이 사망하자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로토 코흐는 그들이 침투자였으며 발각되자 탈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탈출 과정에서 그들은 그의 부하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들이 코흐의 매독을 치료했고 코흐가 의사들을 제거한 것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섹스 파티에서는 커플이 병에 걸리고 다른 파티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었는데 이는 히틀러가 금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그의 강도 사건도 다른 살인과 학대 사건도 그 부부의 인생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보호자인 힘너는 코흐를 보내 마이다네크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자비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부헨발트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계속 살면서 마치 자신의 변덕 외에는 아무런 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악몽의 종말, 카를 오토와 일제 코흐의 종말. 몇 달 후 소련 전쟁 포로들이 당국으로부터 대량 탈출한 사건을 은폐하고자 카를 오토 코흐는 학살을 명령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과 행동 통제력 부족에 대한 주목을 끌게 했다. 그는 쫓겨나 베를린의 행정직으로 파견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부헨발트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언제나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보호자인 힘너의 방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도자는 독일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에도 코흐 가문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단기 그들을 횡령, 부도덕,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고발하는 것이 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치의 임박한 패배조차도 코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같은 강제수용소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연합군이 부헨발트를 해방하기 불과 일주일 전인 1445년 4월 초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사형을 받지 않고 적이 도착하기 전에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소련군의 손이 닿지 않는 베를린 서쪽으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전쟁 후 체포되었을 때 부헨발트에서 그녀가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증거가 치안 판사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다하우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임신했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를 고발한 사람들은 그녀가 교수형을 피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아기가 남자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독일의 미국령 통치 지역 총독인 미국 장군 루시우스 클레이가 그의 형을 4년 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1951년에 그녀는 체포되어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독일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혐의가 집중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치의 야만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일제 코흐 재판에서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이었고 음흉한 성적 요소가 있었으며 사디즘과 살해된 피해자의 가죽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언론에서 병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그 기간 동안 부헨발트에서 발생한 5만 6천 건의 사망 중 약 5천 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의 나치 의사들은 인간 피부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검사와 시술을 계속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피부를 벗겨 화학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햇볕에 말렸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그 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게슈타포가 부엔발트로 파견한 한 체코 의사는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가죽은 장갑, 지갑, 램프갓, 심지어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문신이 있는 피부는 일반 피부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겨졌으며 이 피부 잔해는 독일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분 소련인, 폴란드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상태가 좋아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막사에 갇혀 있었거나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부패한 몸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새로 도착한 수감자들을 죽이라고 여러 번 명령했는데 시체가 최상의 피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여성은 끊임없이 공황 발작과 히스테리에 시달렸기 때문에 코흐가 곁에 있는 경우가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명, 신경소의 약, 실신 등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심리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가끔 생존자의 이야기 중간에 일제 코흐가 일어나서 "그래요, 저는 유죄입니다. 라고 소리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에요." 또는 "나는 죄인이다." 끊임없는 방해로 인해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그가 대부분의 재판 기간 동안 감방에 머물도록 허용했습니다. 문장을 읽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 형은 종신형이었습니다. 종신형입니다. 극장 안의 관객과 극장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은 코우 사건에 열광하여 사형을 요구했고 인간 피부로 만든 램프와 장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감옥에서도 악명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를 멸시하고 학대했으며 한때 강제 수용소의 여주인이었던 그녀는 정신건강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일제의 비명소리는 감옥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밤에 시작했지만 낮 중 언제든지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은 수용소 생존자와 살해된 사람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그녀를 죽이려고 감옥에 들어오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박해 열풍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1961년에 일제는 아들 우베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러 장의 시트를 램프에 묶고 목을 매달았으며 "나에게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 죽음만이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 라고 쓰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안나 랑게펠트 1900년 3월 5일 독일 에센 1914년 1월 26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다는 나치 강제 수용소의 여성 경비원으로 홀로코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비로운 이상현상 요한나 랑게펠트 라펜스부리크의 수호천사. 라펜스부리크 생존자들이 애틋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수호자이자 소문에 따르면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로부터 직접 탈출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라펜스부리크의 성모 수호자로 알려진 요한나 랑게펠트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에센에서 태어난 요한나 랑게펠트는 민족주의자이자 루터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24년에 그녀는 윌하임으로 이사하여 빌헬름 랑게펠트와 결혼했는데 그는 1926년에 폐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1928년에 랑게펠트는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한 뒤 뒤셀도르프로 이사했고 같은 해 8월에 그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랑게펠트는 34세가 될 때까지 실업 상태였으며 그 후 노이스시의 한 상업회사에서 가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부터 그는 매춘부, 실업자, 노숙자, 그리고 소위 반사회적 개인을 위한 교정시설인 작업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노동수용소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랑게펠트는 1937년에 나치당에 가입했고 1938년 3월 리 히텐부르크에 있는 여성을 위한 최초의 SS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대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모범적이었고 1년 후 랑게펠트는 수용소 관리자로 승진했고
1939년 5월 라펜스부리크로 정은되어 수용소 예방 구금 책임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요한나 랑게펠트는 최종 해결책이 발표되기 전 병들었거나 일할 수 없는 수감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 소위 14-13 살인작전 당시 라펜스부리크에서 선발을 담당했습니다. 이때부터 랑게펠트는 보다 인간적인 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비원과 관리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생존자 조세피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베글라르스카. 그녀는 형사 고발을 파기하고 처벌을 꺼렸으며 항상 피해자가 자신을 변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는 매우 침착했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된 사례는 1943년 3월 18일에 있었는데 8명의 여성이 총살당하기 직전 총성이 울리기 전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폴란드 만세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시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S 장교들은 이 사건에 경로했고 폴란드 포로들은 처벌로 학살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랑게펠트가 수용소 당국과 협상하여 반군을 하루 종일 서 있게 하는 형벌로 처형 방식을 바꾸었는데 이는 평소의 고문보다 훨씬 덜 잔인한 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42년 3월 중순 랑게펠트는 아우슈비츠의 새로운 여성 수용시설에 배정되어 가스실로 보낼 수감자를 선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사령관이었던 루돌프 호스는 랑게펠트 부인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보호 감금소 소장이 내린 지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호스는 여성 캠프를 전적으로 자신에 관할해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942년 7월 18일 SS 제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가 방문했을 때 랑게펠트는 이 명령을 뒤집으라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힘러는 이를 거부했고 랑게펠트는 여성 수용소를 맡게 되었다. 그는 여성이 지휘하는 여성 수용소를 원했기 때문이다. 힘러는 랑게펠트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명령했고 앞으로는 어떠한 SS 대원도 여성 수용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달 아우슈비츠 여성 수용소는 3km 떨어진 비르케나우 수용소로 이전되었습니다. 2주 후 랑게펠트는 반월판 부상을 입었고 라펜스부리크 근처 헨리헨에 있는 SS 요양소에서 연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상관을 설득하여 자신을 라펜스부리크 수용소로 다시 이송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요한나가 떠난 후 마리아 만델이 아우슈비츠의 책임자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수감자들에게 끔찍한 일이었다. 만델은 랑게펠트와 달리 인간성이 없는 짐승이었기 때문이다. 라펜스부르크로 돌아온 랑게펠트는 수감자들을 더욱 자비롭게 대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수감자였던 마가레테 부버 노이만은 랑게펠트의 조수가 되면서 그녀는 랑게펠트가 폴란드 포로들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과 헤어져 브레슬라우에서 체포되었고 그곳에서 SS 법원은 그녀에 대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치즘이 붕괴되면서 그녀는 결코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1945년 12월 20일 랑게펠트는 미군에 체포되었고 1946년 9월 폴란드로 인도되었으며 폴란드 사법부는 크라쿠프에서 아우슈비츠의 SS 요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946년 12월 23일 요한나 랑게펠트는 곧 교도소에 새로운 직원들이 입주할 아파트를 청소하기 위해 보내졌고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일의 진술에 따르면 랑게펠트는 라펜스부리크에서 살아남아 교도소장을 존경하는 폴란드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한다. 수용소 생존자인 요한나 모시우코프스카 펜소는 라펜스부리크 수용소의 전 수감자만이 랑게펠트를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크라쿠프의 여자들은 도시를 잘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는 확실히 뇌물을 줬죠. 그래서 그녀가 떠날 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탈출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실 그녀는 한동안 지역 수도원에 숨어서 개인 요양원에서 조수로 일했습니다. 1957년 중반 그녀는 불법으로 돌아와 뮌헨에 있는 자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랑게펠트는 73세의 나이로 자유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수감자들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기억하는 소수의 나치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